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전력 구성과 볼 소유 능력, 공격 선택지의 폭에서 스페인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매치업이다. 스페인은 페드리가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읽으며 패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라민 야말이 우측에서 1대1 돌파와 안쪽 전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오야르사발은 상대 센터백 사이에 머무르기보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마무리 위치를 선점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수비진의 마킹 기준을 계속 흔들 수 있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공격 횟수와 슈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페인의 공격진이 결정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 전망이다. 예레미 피노와 니코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를 곧바로 공격력의 급격한 저하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페란 토레스와 다니, 올모, 알렉스 바이나처럼 역할이 서로 다른 유럽 정상급 자원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라 공격 조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측면의 속도가 필요하면 뒷공간 침투를 강화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가 수비 블록을 낮추면 중앙에서 세밀한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자비처와 슈미트가 중원에서 연결을 시도하더라도 스페인의 압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은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으며 세컨드볼을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다시 수비로 전환해야 한다. 스페인은 공을 잃은 위치에서 즉시 재압박을 가하며 오스트리아의 역습 출발점을 지을 수 있고 다시 점유권을 확보한 뒤 좌우폭을 넓혀 수비 블록을 벌릴 수 있다. 전반에는 오스트리아가 중앙을 좁게 지키며 버틸 수 있지만 패스 순환과 측면 전환이 누적되면 수비 간격과 압박 강도가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교체 자원의 질까지 비교하면 스페인이 공격 강도를 유지하면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다. 객관적인 레벨 차이와 점유율 장악, 페널티 박스 주변의 기회 창출 능력을 종합하면 스페인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면목상의 홈과 원정 구분보다 선수 구성과 전술적 상성이 더욱 중요하다. 포르투갈은 페드로 네토의 빠른 측면 돌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통해 크로아티아 중앙 수비진의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네토가 측면 폭을 넓히고 브루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으면 크로아티아 수비진은 바깥쪽 돌파와 중앙 침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호날두는 센터백과 계속 속도 경쟁을 벌이기보다 수비수의 시야가 끊기는 순간 슈팅 지점으로 먼저 움직이며 마무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 센터백들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좁게 지키면 포르투갈은 박스 정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강한 인스텝 힙을 보유한 호날두는 수비가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에도 과감하게 슈팅을 선택할 수 있어 크로아티아가 수비 라인을 마냥 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슈팅을 막기 위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앞으로 나오면 네토와 다른 측면 공격수들이 비어있는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다. 주앙 펠릭스나 하파엘 레앙이 교체로 들어올 경우에는 드리블과 대각선 침투의 속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크로아티아 수비진의 체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의 탈압박과 방향 전환, 홀라시치의 전진 움직임,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통해 포르투갈 수비를 밀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부디미르에게 향하는 크로스가 차단되거나 세컨드볼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의 연속성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포르투갈은 중원에서 공을 되찾은 직후 브루노가 지체 없이 전방을 바라보고 네토와 호날두가 서로 다른 침투 경로를 선택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격 전환은 크로아티아 센터백들이 수비 위치를 정돈하기 전에 속도 차이를 드러내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결국 포르투갈은 뒷공간 침투를 먼저 보여준 뒤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중거리 슈팅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의 경기 운영 능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수비진의 순간 스피드와 수비 전환에서 분명한 부담을 안고 있다. 측면 돌파, 중앙 침투, 박스 정면 슈팅까지 공격 경로가 더 다양한 포르투갈이 시간이 흐를수록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상대를 잘 아는 감독의 전술적 준비와 충분한 회복 기간을 확보한 선수단의 실행력이 맞붙는 구도다. 페트코비치 감독은 스위스 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만큼 주요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과 빌드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알제리는 차카가 공을 받는 순간 전방 압박의 방향을 좁히고 엔볼로에게 투입되는 패스에는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함께 접근하는 방식을 준비할 수 있다. 마레즈와 샤이비의 킥 능력을 활용해 스위스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역습 역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토너먼트 경기는 감독의 계획만으로 풀어낼 수 없고 압박과 수비 전환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체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스위스는 조별리그 종료 이후 알제리보다 긴 회복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압박 강도와 활동량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자카가 후방에서 압박을 벗겨내고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 바르가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 블록의 폭을 흔들 수 있다. 엠볼러는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지켜내거나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알제리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가 점유율을 장악하면 알제리는 마레즈와 구이리까지 수비에 가담해야 하므로 공격 전환 시 전방의 위력이 약해질 수 있다. 스위스는 무리하게 빠른 공격만 반복하기보다 자카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가져가며 알제리의 수비 이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바르가스의 안쪽 침투와 엠볼로의 문전 움직임을 활용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알제리는 공을 탈취하더라도 스위스의 빠른 제압
제압밥을 먼저 통과해야 마레즈와 구이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체력 부담으로 첫 번째 전진 패스가 부정확해지면 공격권을 금세 되돌려주고 다시 긴 수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베트코비치 감독의 스위스 분석 능력은 경기 초반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단의 회복 상태와 압박 지속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스위스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위치를 알제리 진영에 고정하고 엠볼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체력과 안정된 중원 운영이 토너먼트의 긴장감을 이겨내는 힘으로 이어지면서 스위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